교환 다 받으셨죠? 네,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한말 격동의 한복판, 중구 정동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사실 오늘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스타디를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한번 훑어보면서 나중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정동은 구한말 격동에 정말 중심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코스가 보통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이 정동극장에서 직결해가지고 중명전 구러시아 공사관, 이화백주년 기념관, 정동제일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완전 거꾸로 지금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러면 좀 헷갈립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이런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한번 중구 정동에 한번 탐방 혹시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 그러십니다. 예. 예. 자, 한번 나중에 한번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자, 구한말 역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굳이 한 권을 소개하자면 이 책, 여기 아펜젤러 우리 행전, 아펜젤러 행전. 기존의 어느 서적에서도 좀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희귀한 자료들,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연구해서 만든 책입니다. 우리 김낙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주 굉장히 역작을 만드셨어요. 예. 이건 뭐 구경하셔도 되겠습니다. 매티노블의 조선 회상, 또 우리 전태구 선생님 양화진 선교사 열전, 이런 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학은 교수님의 이승만의 정치경제 사상,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 손세일 선생님, 손세일 박사님이 쓰신 이승만과 김구, 이게 한 7권, 전체 한 질이 7권이에요. 한 15만 원 정도 저도 주고 샀는데 지금은 이거 구하고 싶어도 지금 책이 없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출판부에서도 지금 찍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책들이 많이 읽혀져야 되는데 저도 어렵사리 이 책을 제가 구했는데 제가 이 책을 7권 구했을 때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한 질이었어요. 지금은 낙권으로 돌아다닙니다.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 번씩은 다 소장을 해야 될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저자 이승만 지음 독립정신,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수 PD께서 쓰신 KBS 대한민국 움직인 사람들, 이게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KBS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필독서 한번 구입도 하시고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서 한번 고맙습니다. 구한말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저는 아주 중요한 몇 군데 한번 사진으로 한번 탐방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죠?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 글씨가 보이죠? 옛날에 한번 제가 여름에 가서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금은 동관 건물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 해설사로서 탐방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설사가 되어서 여기 한 20명, 30명이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혹시 한번 우리 선생님 혹시 이승. 이승만, 예. 예, 청년 이승만, 예, 그렇죠. 그 얘기가 들어요. 또 혹시, 예, 아펜젤라. 아펜젤러, 예, 아유 다 나왔네요 또. 또 혹시 설명하신다면 혹시 지금 1분 정도라도 서재필 박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필 박사님, 아유, 세 분 다 나왔습니다. 건물을 왜 세웠을까? 건물을 왜 세웠을까? 예. 예,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설립 목적, 배제학당의 설립 목적, 교육 강령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거 한 A4 정도 사이즈로 해서 한 20명 정도면 다 보입니다. 실내에서는 이렇게 PPT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지만 밖에서는 이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A4 사이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흑백 사진 이런 걸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아마 생동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벤젤러 선교사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 1895년 4월 2일에 청년 이승만이 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학교의 설립 연도가 언제일까요? 배제학당의 설립 연도. 벤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에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이제 입학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에 잠깐 결혼하셨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이렇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또 미국 공사관에서 굉장히 또 우려를 했기 때문에 잠시 일본으로 가서 잠깐 쉬시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중구 정동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배제학당을 설립한 거예요. 1886년입니다. 1886년. 일단 연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실력입니다. 자, 이 학교 설립 목적이 뭐죠?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자, 이 학교에 협성회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이 학교 안에서 협성회를 누가 이렇게 창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요? 서재표 선생님이죠. 서재표 선생님. 서재표 선생님은 1895년 말에 미국 생활 한 10년 접고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의사가 되어 오시죠. 당시 미국에 10년 생활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미국에서 10년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한테 의회 규칙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의회 규칙, 서구문화, 위헌 정치를 교육을 합니다. 왜? 당시 서재필 선생님은 중추원의 고문직으로 있었어요. 장차 배제학당 학생들로 하여금 중추원은 일종의 이제 고종 황제의 자문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중추원의 의관을 삼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야심으로 회의 진행법을 가르치며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 토론회인 협생회를 열어 학생들을 지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96년 11월 30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최초로 설립된 바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태동 또는 효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활동의 첫 번째 바로 단체가 바로 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애국단체 효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3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창립 멤버가. 그다음 1년 뒤에 200여 명으로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죠.
이 안에서 동의, 개의, 제청 이게 다 우리 민주주의 다 토론 방식 아닙니까? 이 회의법을 가르친 거예요. 기초로. 자, 이때 윤치호 선생님도 같이 합세하는데 이 윤치호 선생님이 처음으로 지어낸 신조어가 있어요. 이분이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이때 협성이 안에서. 그게 지금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좀 쓰고 있는 말이지만 그때는 아주 처음 등장하는 말이 되어서 이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는 줄 알고 막 모이는 아주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죠. 자, 윤천 선생님이 만든 신조어가 뭘까요? 혹시 뭘까요? 이 협성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만든 이게 뭘까요? 이 안에서 연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 여기 강의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접하니까 용어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용어를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연설이라는 단어예요. 연설이라는 말을 윤치호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윤치호 선생님. 이때는 아주 굉장히 처음 듣는 말이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협성회 안에서 만든 겁니다. 자, 민주주의의 뿌리가 다 협성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협성의 토론의 주제들이 참 재밌어요. 국문과 한문을 섞었음이 가함. 이게 다 주제입니다. 국문과 한문을 이걸 섞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문만 써야 되느냐? 뭐 이런. 학도들은 양복을 입음이 가함.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찬반 양론으로 갈라서 서로 이렇게 막 그죠? 열띤 토론을 하는 거죠. 아내와 자매와 딸들을 각종의 학문으로 교육함이 가함. 여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학원들은 매일 운동함이 가함.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토론의 제목이에요. 우리나라 종교를 예수교로 함이 가함. 야, 이런 내용도 있어요. 노비를 속량함이 가함. 노비를 해방을 줘야 되는가, 자유를 줘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원래 있었으니까 계속 이 노비 제도가 존속돼야 되느냐. 아주 혁명적이죠. 회원들은 20세 안으로 혼인을 하지 않음이 가함. 이 조언이 그 당시에는 대세였기 때문에 12살부터 뭐 다 결혼을 하니까 당연한 시행이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죠. 조언 제도가 이게 아니다. 20세 안으로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네, 또 계약을 많이 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하냐, 무익하냐, 음력을 버리고 양력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혼인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보고 정하기 가함. 이 당시에는 결혼식 할 때 양자가 서로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에 보면은 결혼을 하고도 1년이 되도록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하고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토론의 주제가 되었죠. 1898년 4월 제36회 협성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단발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야, 이거 상투를 계속 이거 써야 되냐 아니면 이게 잘라야 되느냐.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참가 회원들은 일제히 단발에 되어져서 동의와 제청 과정을 통하여 투표를 하니까 단발이 가함을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야, 이거 상투 잘라야 된다. 1898년 이 혁명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모두가 상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육정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육정수라는 학생은 이 당시에 자기 동료 학생들은 전부 다 상투를 잘랐는데 부모님한테 혹시 혼날까봐 끝까지 상투를 못 잘라. 그래서 이 학생이요 이때 다 잘랐을 때 이거 자르면 안 되니까 혹시나 이거 학생들이 나를 또 뭐라고 또 뭐 할까봐 여기 또 누가 와서 또 상투를 자르면 안 되니까 도망을 다니다가
여기죠? 이 헌법재판소 있는데 그쪽인가 하여튼. 아 여기구나 여기 우리 중구정동에 옛날 헌법재판소 있죠? 거기에 어디 숲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동료 친구가 갑자기 덮치면서 머리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반토막을 잘랐어. 다 자른 게 아니라 한 반토막을 잘랐더니 이 육종수 학생이 엉엉 울었다가 절규하면서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네가 잘라 그러면서 나는 못 자르는데 갑자기 막 학생이 와가지고 막 딱 반토막을 내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거는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다 학생들이 다 잘라버렸어요. 이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아펜젤러 바로 배제학당 교장이었다고 그러죠. 아펜젤러의 그 교육 목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투를 자르는 거였거든요. 또 학생들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 그 영어 교육을 해서 영어를 하게 하는 거. 근데 이 상투를 자르니까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협성의 영향으로 독립협회에서는 1897년 8월 29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독립관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식 토론회를 야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협성회를 따라서 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독립협회가 따라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협성회가.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해설을 하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디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이 협성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장소. 물론 배제학당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사실은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협성회 이 토론회를 했던 장소가 여기니까 이 교회 안에서 했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 한 방에서 협성회가 계속 여기서 진행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협성회에서. 최초의 민주주의식 서구식의 그런 토론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한 거죠. 동의 제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의식의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정원에 아펜젤러 우리 선교사님의 흉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데서 서서 또 여러분들이 해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 아펜젤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게 바로 배제학당 그 다음에 설립한 바로 정동제일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베델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처음에는 베델 예배당. 처음에 예배당 모습이 이거예요. 이게 아주 참 희귀한 사진입니다. 또 가운데 이 가림막을 했죠. 1896년 스와론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슴에 감동이 와닿았다. 비록 종이로 칸막이를 하긴 하였으나 한 예배당에서 남편들이 여인들이 예배드린 것을 보았을 때 감격이 넘쳤다. 기독교는 지금 최소한 그들 사이에 다른 개혁운동이 손댈 수 없는 사회 풍습의 악들을 개파해 나가고 있다. 복음 앞에서 오랜 악습과 폐습이 조용히 깨져나가고 있다. 비록 가림막이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건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자, 이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태동하게 된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이런 발전 역사가. 하나 또 우리가 언급하자면 정동감리교회에서 최초의 남녀가 함께 모여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1897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바로 날짜가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협성회와 또 남녀 최초의 토론회 1897년 12월 31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생생하겠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잘 놓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를 좀 옮기겠습니다. 그 외에 할 얘기도 많겠지만
자, 배제학당과 우리 정동 제1감리교회를 지나서 조금만 한 100m인가요? 올라가면은 자, 이 건물이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 건물이 뭐죠? 혹시 아세요? 여기가 뭡니까 이 건물이? 네. 여기가 이화 학당 박물관입니다. 네, 이화 학당 박물관. 여기가 이화 학당에 세워진 바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옛날 사진 또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가 이렇게 쫙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화 학당의 초창기 바로 사진입니다. 아주 한옥으로 설립한 아주 멋있습니다. 자, 설립자가 누구죠? 메리 스크랜튼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50이 넘으신 이분은 아들하고 같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모자가 같이 선교사로 아주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되는데 좀 세월이 지난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 데리고 이게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교의 시작은 딱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한 명. 조금 지난 뒤 이거는 191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죠? 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설명서 중에 하나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화학당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미국의 볼드윈이라는 그 부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름도 없이 사는 조선의 여자들이 이름도 없이 살았죠. 조선의 여성 선교를 위해 기부한 88달러. 88달러가 바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바로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88달러에 이 종잣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여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바로 서울 정동에 한옥을 짓고 그리고 이화학당을 차리게 된 거예요.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1886년 5월 31일 이게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바로 시작입니다. 1886년 5월 31일 그날 밤에 하인을 거느린 어떤 한 부인이 영어를 좀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이게 바로 최초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화학당이 시작된 날입니다. 고종은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합니다. 배제학당도 고종이 하사한 일이죠. 1897년 이화학당 학생 수가 4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시설을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김전동, 김한한사, 김점순, 김복순, 김루시 등등 초기 이화학생들, 이화학당 최초의 교회 서클, 앱워드 청년회, 교내 학생단체, 러빙 소사이어티 등의 단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훈련과 정치의식을 쌓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배제학당에서는 바로 협성회가 있었다면 이화학당에서는 이 앱워드 청년회 또는 러빙 소사이어티 같은 이 단체들을 통해서 똑같아요. 이분도 이 학생들한테 자유의 교육을 한 거예요. 미국과 영국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훈련을 학생들한테 이러한 의식들을 쌓은 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것과 함께 이것을 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언급을 해야 되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 시작을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의식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화학당 박물관 옆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가면 뭐가 보여요 이게? 무슨 우물이죠? 유관순열사가 빨래하던 우물이에요. 이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중구 정동에는요 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유관순열사가 빨래하던 우물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유관순열사가 여기 천안의 출생이죠. 천안에서 태어나 저기 공주에서도 거기서도 학교에서 또 선교사님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천안에 또 병천인가요? 거기서 또 나중에 아온에 장태에서 3.1운동도 하고 그랬던 이제 유관순 열사가 한 이화학당에서 이렇게 애국심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약간 좀 글자가 깨졌는데 참고하시고 3.1운동 당시 했던 말이죠. 3.1운동 여기에서 참가했다가 천안으로 내려가죠. 천안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고장이 죽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독립선언서의 최후의 일위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흔쾌히 발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횃불을 이어받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대단하죠? 이때 유관순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16살이었습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의 그 어린 나이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아우네 장터에서 그 만세 시위 하루 전에 했던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련 속에서 자유와 구원의 빛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포로된 민족, 갇힌 백성이 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옵소서. 나중에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손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수국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서대문 여기 홍무소에서. 지금도 가면은 그 지하에 유관순 열사가 수감돼 있었던 옥고를 치렀던 바로 장소가 아주 잘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중구정동 또 하나의 보물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중구정동에 있거든요. 이 일제 신사 바로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 배 회장님 혹시 아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창덕 여자 중학교 운동장에 있습니다. 암흑동이요? 중구 정동에. 정동이. 네. 창덕 여자 중학교 안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귀퉁이에 이게 있어요. 이게 일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의 뭐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졌지만 그대로 이렇게. 여기 밑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방공호가 그대로 있어요. 방공호가. 공습을 피해서 여기에 대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구를.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저도 들어갔다 나와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들어갈 때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잘 설명하셔서 들어가시면 관리하시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 번 인사도 드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신사가 몇 개나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2,300개나 됐어요. 2,300개. 한일병탄 이전에는 한 40여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특히 제7대 총독이었던 미나미치로, 조선의 히틀러라고 했죠. 미나미치로가 통치하면서 이 사람이 전국 각지에다가 신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2,300여 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전 세계 특히 만주사변 이후에 전시 동원 체제에 의해서 조선의 이 청년들을 전시 동원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황 숭배 사상을 바로 그거를 들이대면서 황국 신민화 정책에 의해서 당신들은 천황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황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 세계에 나가서 대동아 전쟁에 다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런 이제 명분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했던 것이 신사참배가 되겠죠. 전국의 신사를 이렇게 2,300개나 세운 이유는 바로 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바로 천황 지배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침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병참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조선이 가장 만만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우면서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제일 걸림돌은 한국교회였어요. 한국교회는요, 그래도 끝까지 이걸 버티다가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천주교는 이미 벌써 거기는 신사참배 다 동조하고 뭐 이렇게 저항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순응합니다. 그 거의 우리 한국교회, 특히 이 장로교회가 끝까지 여기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장로교마저 마지막에 결국에는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게 1938년 9월 10일입니다. 1938년 9월 9일에 조선 예수교장로교회 제38회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총회장 이 사람이 이제 홍택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저녁에 이 회의를 이제 주관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결의문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 불법 바로 과정을 통해서 결의를 통과를 시킨 거예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을 자각하여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솔 수행하고 국가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성을 다하기로 기하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이것은 무상숭배가 아니라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일 뿐이다. 예식일 뿐이다. 꽝꽝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결의문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 역사의 그 책임을 바로 이 사람이 지게 된 거죠. 다 마찬가지 뭐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다 동조해서 다 이렇게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모양으로 미리 회의 직전에 이미 다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이미 다 결의를 한 거죠. 나중에 가시면 예하십시오 했을 때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이렇게 한 100명, 200명 이렇게 200여 명 정도 이상 있었는데 10명 정도만 개미 소리로 예 그랬다.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그 마지막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안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결의를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바로 결의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이게 동의 당신이 하시고 제청은 당신이 하시고 이렇게 다 입을 맞춘 거예요. 미리 일본 사람들. 불이죠, 불이.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 당시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자료를 소개할게요. 대구의 신정 장로교라고 있어요.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썼던 주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일부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 직전에 이렇게 직전 무슨 행사처럼 행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국가 봉창, 일동 기립 이거요. 일본 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 뭐죠? 궁성 요배. 동방요배를 하는 거예요. 동쪽 방향으로 최경례라고 해서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90도 각도 이렇게 완전히 구부려서 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 묵도라는 말이 일제 잔재인 거 아세요? 묵도라는 말이. 묵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알고 쓰셔야 됩니다. 알아도.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동아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싸우는 일본 군인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그다음에 뭐가 있죠? 한국 신민의 서사 제창.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참 생소한 게 우미 유가바를 합창했다는 거. 이게 그거예요. 우미 유가바가 이게 바로 노래입니다. 이게.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왕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국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국방헌금으로 보내서 전투기도 사고 이렇게. 이러한 배도의 죄악을 한국교회가 범한 것입니다. 자, 당시에 한국 신민서사가 있고요. 성인용이 있고 어린용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최경래입니다. 동방요배하는 장면이에요. 1940년대 초에 찍은 사진이에요. 서울의 어느 집안에서 가족들이 저 남산 방향으로 90도 각도로 이렇게 완전히 꺾어서 절을 하는, 이것이 최경래입니다. 최경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방요배를. 최경래가 무슨 말씀이세요? 최경래. 최고로 예. 정의 목표가 90도. 예, 이렇게 완전히 수그리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것을 최경래라고 했습니다. 최경래. 우리가 원래 건국 초기에는 국가에 대한 우리가 예식도 이렇게 최경래를 했던 거 아세요? 파주에 있었던 어떤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어린이가 나는 못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국가가 소중하고 이거를 물론 예식은 해야 되지만 최경래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파주에서. 그랬더니요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이게요 일파만파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당시 한국교회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진정서를 이렇게 올립니다. 각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경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가에 대한 우리가 예의를 한다 하지만 일제 잔재고 그래서 이거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 조그만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경래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파주에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자, 제가 나눴다보다 이렇게 가물이가 없잖아요. 예, 자, 이 신사참배 우리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배도를 했느냐? 한국교회가요 당시에 2,000개였어요. 2,000개. 2,000여 개 교회 중에 신사참배 이거 거부해서 문 닫은 교회가 200개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교인 숫자가 2,000명이에요. 2,000명. 전체 한국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20만 명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20여만 명 중에 신사참배 반대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른 분이 2,000명이었으니 1%죠. 1%.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 투쟁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1% 정도만 옥고를 치렀어요. 그 중에 50여 명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다수는요 전부 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의 죄악이고 배도의 죄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국가에 대한 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최덕지 전도사님의 그 일대기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2,000여 명의 그 옥고를 치는 성도들 중에서도 두 패로 갈라집니다. 놀랍게도 이런 게 좀 디테일이죠. 옥고를 치르는 분들 안에서도 설왕설래한 거예요. 다수는요 신사참배는 반대하지만 동방요배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동방예배는 대부분 다 찬성을 했어요. 옥고를 치르는 분들 중에도. 왜 그랬을까요? 동방예배는 도쿄에 있는 일본 천황에 대한 최경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이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나 최덕지 전도사님이나
이러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것도 우상숭배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문헌들을 보면은 일본의 천황은요 현인신이라고 해요. 현인신. 예, 사람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 숭배 사상이 우리 이승만 박사의 일본 내막기, 일본 그 가면의 실체,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도 1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천황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천황 숭배 사상에 들어가 있는 그 교리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죠? 현이신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요배조차도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덕지 같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게 옳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들 안 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너무 저 사람은 극보수 아니냐 이렇게 그죠? 매도를 당하는 그렇게 두 패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덕지 그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보다가 참, 야, 이 당시에 이 신사참배 문제가 얼마나, 지금 보면은 알만한 사람 다 알지만, 이때는 이것이 얼마나 우상숭배였고, 배도 행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국내에서도 그렇게 극소수였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일본의 천황 숭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 투쟁을 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이승만 사람이었죠. 그 증거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게 1장에서 15장까지 있어요. 챕터 15장까지 있는데 그 1장을 보면은 그냥 압권입니다. 1장만 봐도 야, 이 천황 숭배 사상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완전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얼마나 이승만 박사님이 일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또 하나 또 참고로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선교사님들 이 신사참배 관련돼서 한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요게 뭐 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 중에도 두 패가 갈라집니다. 네. 조지 맥큐 같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극렬 반대 투쟁하죠. 그러다 나중에 쫓겨납니다. 추방당하죠. 근데 또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용인해요.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거부했다가는 미션 스쿨이 다 폐교를 당하니까 평생 쌓은 금자탑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용인을 했고 이거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예식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었던 원한경 선교사예요. 원한경 선교사님이 바로 그러한 일에 앞장을 섰던 분이죠. 이런 거는 잘 우리가 아마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죠.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기철 목사님, 최덕지 전도사님, 뭐 한상동 목사님,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소수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끝내고 좀 질의응답도 받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제가 좀 보다가 쉬는 시간 갖겠고요. 자, 오늘 여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어디죠? 구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구러시아 공사관. 이게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궁전처럼 돼 있어요. 옛날 사진을 보면. 이 구러시아 공사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설사가 되어서 설명을 한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관파천. 아관파천이 뭐죠?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피난하면 예.
어떤 배경에서 피난을 간 거죠? 명성황 혹시 우리 한번 설명.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이게 예.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그 순천만인가 그걸 네네. 장악을 했는데 예. 그걸 러시아의 외교로 인해서 영국과 이것을 외교로 인해서 일본이 그걸 차지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러시아의 힘이 외교의 그 힘에 의해서 기기 무산이 되는 걸 보고 예. 힘은 일본이 세서 중국 땅을 차지했지만 예. 역시 러시아가 강하구나 고종 황제가 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예. 러시아에 내 몸을 숨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민비가 시해를 당했죠. 시해를 당해서 상당히 불안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을 느끼고 전쟁하던 중에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고 러시아로 내 몸을 숨겨야 된다. 네. 그 정도로 그래 알겠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그 강사 양성 과정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텐데, 소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분, 뭐 15분 정도라도 작은 소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시연을. PPT도 만들어서 한번. 괜찮겠죠? 소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뭐 이렇게 크게 안 해도 이렇게 한 토막 한 토막. 예를 들어 아관파천, 지금 아관파천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내가 여기에 서서 강의를 한다면, 해설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소주제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주 좋은 그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아주 좋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안해가지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더 좋게 만들어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목을 아관파천과 그 이후, 또 아관파천과 조선 패망, 뭐 나름대로 그 제목을 정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조선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프린트해가지고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자 뭐가 나옵니까?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한번 캡처를 뜬 건데 우리 한번 국제정세 속에서 한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860년 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이제 격변의 그러한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베이징 조약, 국경 조약이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영불 연합군이 이 국경을 함락시키나요? 1860년에 1차 아편 전쟁 그때 영국한테 패하더니 2차 아편 전쟁 때 영불 연합군에 또 패합니다. 이게 1860년이에요. 1860년에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 자존심 콧대 높은 이 중국이 이 청나라가 결국은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 베이징 조약이에요. 국경 조약. 이 조약을 중재를 누가 해줬느냐? 러시아가 해주죠. 러시아. 러시아가 중재를 해서 그래서 한 테이블에 청나라와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대표단이 모여서 바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는 중재 대가로 연해주라는 이 땅을 할양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860년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청나라 땅이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드디어 연해주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한말 이 동아시아에 이것이 작은 날갯짓에 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얼마나 엄청난 풍랑을 가져올지 아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연해주를 할양받은 이 사건이 자, 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엄청난 이제 요동을 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이 동아시아 정책은요, 이 남진하는 러시아를 항상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에 세계 대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여기 바로 블라디보스톡 있죠.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여기에 항구가 딱 들어서게 되는 거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을 이때 지은 거죠. 뜻은 뭔지 아세요? 동방의 뭐 동방을 정복하라. 블라디보스톡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죠. 동방을 점령하라. 그 단어 자체가 벌써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남진하는 이 러시아의 꿈이 서서히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는 항상 얼지 않는 부동항을 항상 차지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걸 이제 얻었으니까 연해주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한 지역에 있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어야만 이 남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경제 수역이죠. 누가 이 지역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영국이잖아요. 해가 짓지 않는 영국이. 이 영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경제 수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밥줄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 밥줄을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한 거죠. 이게 바로 러시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북경 조약과 함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블라디보스톡이 한번 가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1년에 4달 꼼꼼합니다. 지금은 아주 풍경이 좋은 때에 가서 제가 찍었지만 겨울 뭐 지금 같은 경우 1년에 4달 정도 막 꼼꼼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항상 그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 부산의 저령도라고 지금 영도죠. 부산의 영도 지역. 영도 지역이 이제 구한말 때는 저령도라고 그랬어요. 저령도를 조차지로 그래서 석탄과 이 숯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으로 거기를 러시아가 거기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조차지로 이제 거기를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여기 바로 여기 보신각 장소 여기에서 만민공동회 이런 뭐 어마어마한 군중 집회를 통해서 서재필 선생님이나 또 이승만 또 이상자 선생님이 러시아의 영토 야욕에 대해서 막 그죠 연설을 하니까 군중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겁을 집어먹고 그냥 그거 다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이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항상 목표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게 이루어질 뻔했던 게 바로 1898년 바로 부산 저령도를 조차하려고 했던 시도. 근데 그게 만민공동회의 이러한 시위로 인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죠. 자, 이 베이징 조약과 함께 연해주를 이제 할양을 받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자,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중국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1860년 양무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무. 서양의 무기 체계는 받아들이겠다. 이때 캐치프레이즈가 중체서용이죠. 중국의 제도와 그다음에 체제, 전통과 문화는 지키되 서양의 쓰임새는 이용하겠다. 서양의 모든 발달된 문명, 그들의 문화는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 우리가 인정한다. 그것도 우리가 그래 인정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중체서용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죠? 중국의 바로 당시 청나라였죠. 청나라의
근대 문명의 바로 시발점이거든요. 예. 오랜 세월 동안 외세대에서 문을 닫았던 이 청나라가 드디어 불평등 조약과 함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 명치라고 그러죠. 일본 천황 복고운동이 일어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지방 전부 다 분권화처럼 되어가지고 서로 하나로 통합이 안 됐었는데 천황 제도가 복권이 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천황 바로 복권 제도가 이제 들어선과 동시에 일본의 근대화의 문명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자본주의 문명. 그래가지고 일본이 드디어 근대화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때가 1867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날짜를 한번 잘 봅시다. 1860년은 청나라가 드디어 근대화 문명에 들어가게 되고 1867년은 일본이 드디어 근대 문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 조선은 무엇을 했을까요? 동아시아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이 청나라와 일본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세국 정치는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 구시한 게 있었다면 이거죠. 세국 정책. 철종의 사망 후에 우리 흥선대원군 어린 12살 고종과 함께 7세로 등극하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서 1873년 이 골든타임 10년의 기간을 세국 정책으로 외세에 대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정책을 펴나갔다는 거예요. 내치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계가 있는 거죠. 전 세계 국제적인 위험한 정세와 흐름을 보는 눈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죠. 그래서 쇄국 정책으로 10년의 아까운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바로 살았던, 거주했던 바로 집입니다. 이게. 여기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깝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면 금방 어딜까요? 여기가? 비원 앞에 운영궁입니다. 아유 그렇죠. 예. 여기 안국역 쪽에 가깝죠? 예. 안국역 옆에 여러분 내리시면 운형궁이에요. 운형궁. 여기 안에 들어가면 마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던 바로 그 기간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사랑채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로 많이 거주했다고 해요. 이 대원군. 자, 여기가 노안당입니다. 노안당. 이름이 노안당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시면 운영궁에 바로 이 노안당. 여기가 대원군이 10년 동안 쇄국 정책을 폈던 바로 그 중심지예요. 청나라와 일본이 근대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10년 동안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시대와 국제 정세를 보는 아무런 눈이 없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 있었다. 이게 우리가 나라가 이제 결국 일본에게 패망하게 된 참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구한말 시대 10년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결과 어떤 일이 찾아왔는가?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을사늑약과 우리 하늘 병탄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고 당장 눈앞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참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병인양요, 친미양요, 프랑스 군대가 온 그래서 병인양요, 여기 양화대교까지 왔죠. 서강대교까지도 오고
그때는 뭐 손을 못 썼는데 나중에 두 번째 일곱 척을 이끌고 강화도까지 왔을 때는 500여 명의 이 명사수들을 이렇게 딱 포진시켜 가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싸웠어요. 잘 싸워서 이제 프랑스군을 내쫓는데 성공을 하죠. 병인양요 그거. 그 다음에 식미양요 1871년에 그때도 미군이 왔다가 이제 나가죠. 이제 싸우다가. 그러면 식미양요 때 우리 조선군이 몇 명 죽었을까요? 저 강화도 광성보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죠. 우리 조선군은 350명 죽습니다. 350명. 미군은 3명 전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겼다고 주장해요.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쇄국 정책의 이런 기간 동안에 참 병인양요, 신미양요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 문서가 뭘까요? 청일수호족입니다. 청일수호족. 이게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어진 바로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동안 청나라는 일본을 속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일본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 아닙니까?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바로 두 나라 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1조 방토 불가침이에요. 아무래도 아직은 청나라가 갑의 입장이죠. 일본은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방토 불가침. 여기서 방은 뭘까요? 나라방자죠. 나라방자. 이 방은 어디를 뜻할까요? 속국인 조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일본 다 좋은데 이 조선 땅은 건드리지 마. 우리 땅이야. 우리 속국이야. 오랫동안 우리의 속국이니까 임진왜란처럼 너희들이 넘볼 생각하지 마. 꿈꾸지 마. 그래서 일침을 넘는 거예요. 너희들 꿈꾸면서 이런 거 다 일단 다 포기하고 조선은 우리 땅이니까 넘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마. 그래서 방토 불가침 여기에 일조에다가 딱 선언한 거예요. 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끼리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죠. 자, 일본은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운요 사건 이거 아시죠? 이게 포함 외교라고 해요. 포함 외교. 해상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게 하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썼던 방법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강화도에 운요가 들어와서 해상력을 동원해서 조약을 체결한 게 운요 바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 언제 체결됩니까? 76년. 예. 1876년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가 한국 근현대사의 바로 시작이에요. 외세대에서 우리가 최초로 문을 열었던 날이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화도 조약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병자 수호 조약이 또한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누구 보고 겨냥해서 한 얘기일까요? 청나라 너희들 들으라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니네들 속국이냐?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바로 선언입니다. 조선은 자주국이야. 이 좋은 말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국제 정세는요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명확한 세계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만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죠? 이 속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니네들 속국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조선은 자주국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침략을 하겠다라는 거죠.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가 집어먹겠다라는 거죠. 이게 강화도 조약. 이게 바로 조선에 대해서 일제가 드디어 침략을
바로 시도한 첫 번째 바로 사건이 되겠죠. 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0년 동안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결과 찾아온 바로 비극입니다. 이게 청일 수호 조규, 그다음에 5년 뒤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그래서 이 두 조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조선을 가운데 두고 두 나라가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어삼키겠다고. 이게 몇 년까지 갈까요? 청일 전쟁까지 20여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20년 동안 계속 두 나라가 팽팽하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서로들 자기 거라고, 자기들이 집어삼키겠다고. 이병훈 선생님 강의 보시면요. 예. 이 당시에는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각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다가 한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마음을 바꿔먹어서 침략으로 나섰지만 이 당시에 있는 순수하게 개방한 차원에서. 네. 참고로 1885년이 되었을 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타라론을 선언합니다. 타라론. 참고로 하세요. 그게 뭐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고 우리가 발전을 할 생각이 없다. 서로 같이 우리가 강경을 같이 꿈꾸고 같이 서로가 같이 발전하는 그러한 생각, 동맹 이런 생각 나는 갖지 않고 조선을 짓밟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겠다. 이게 타라론입니다. 아시아를 탈출해서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아시아를 짓밟고 전 세계로 진출해 나가겠다. 이게 타라론입니다. 그거 이제 조선을 짓밟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1885년에 그 일본의 화폐도 나오는 사람이죠. 만원권에 나오고. 누구예요? 후쿠자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이 사람이 타라론을 발표하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870년부터 시작해서 70년대는요 정한론이 이제 일본 안에서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정한론이 뭘까요? 혹시? 그렇죠. 한국을 정벌하겠다. 그게 정한론이에요. 야, 저 나라 우리 같이 못 가. 저 나라 반드시 우리가 짓밟고 세계로 진출해야 돼. 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대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제1항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청일 수호 조규를 전면 부정하는 거거든요. 일본이라도 결국은 조선을 밟고 침략.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작됩니다. 자, 이런 속내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때가 바로 이제 청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청일 전쟁 발발하는데 이게 20년 걸렸죠. 자, 그 전에 한번 설명을 잠깐 추가로 부연 설명하면 강화도 조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본의 수신사가 파견되죠. 1876년에 우리 제일 먼저 갔던 1차 수신사 대표가 누굴까요? 혹시 질문. 수신사 일행을 끌고 갔던 사람 1876년에 김기수입니다. 김기수가 1876년 여름에 일본에 가죠. 대표가 있고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일동기후라는 책을 펴내죠. 일동기후.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책으로 편찬해요. 일동기후라는 말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일본 놈들이 저렇게 아주 교만하고 아주 편협스럽고 저렇게 무례하게 우리한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의 바르게 대하면 저 사람들 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순진한 그런 작상에서 글을 쓴 거예요. 일동기후야. 그 다음에 1880년에 2차 수신사 대표단이 가죠. 그 사람이 김홍집입니다. 김홍집. 1880년에 김홍집이.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 가는데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조선책략이죠. 일본에 갔더니 거기에 황준헌이라는 사람,
황준원이라는 사람 이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사관이에요. 황준원과 밀담을 이제 나눕니다.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바로 고종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그거를 많이 이제 참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에요. 예, 황준원이 쓴 책인데 황준원이가 다 써서 준 책이죠. 황준원이가 누구야? 황준원 청나라 사람입니다. 황준원.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그 청나라의 공사관의 직책은 참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담으로 그렇게 해서 코치를 해준 거죠. 너희들 외교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친중국, 중국과 가까이 지내라. 너희들 우리의 영원한 속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일본, 일본과도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미방, 미국과도 같이. 한미동맹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미국도 같이 손을 잡고 일본도 같이 잘 결합해서 또 청나라와 함께 뭘 하자는 거예요? 남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예요. 황준원이 발설을 해주는 그렇죠. 아주 청나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략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조선 책략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거를 누가 썼을까? 뒤에 실제로 이것을 쓴 사람은 누가 있냐? 따로 있어요. 황준원이 아니라 이홍장입니다. 이홍장. 청나라 당시에 최고의 실세 대신이었던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다 뒤에서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홍장 배우의 진짜 실세는 또 따로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놀랍게도.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이 되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홍장을 움직여서 야, 조선 저렇게 수신사 일동이 왔을 때 야, 제발 쟤네들 잘 얘기해서 미국과 수교를 맺는 쪽으로 잘 좀 얘기를 해달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연미방.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이 세 가지 핵심 코드인데 그 중에 이 조선 책략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 미국과 너희들이 수교를 맺으라는 거예요. 영국이 바로 그거를 목표로 바로 이용장을 움직여서 뒤에서 그렇게 하게 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영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진하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영국이 전면에 나서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 나라 간에 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데미지를 그거를 줄이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으려면 조선을 먼저 미국과 수교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김홍시비가 일본에 왔을 때 그거를 훈수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고종한테 갖다 바쳤더니 고종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맺어진 게 뭐예요? 1882년 5월 22일에 있었던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2년 뒤에 이 짧은 기간 안에 급진전이 되어서 미국과 수교를 맺고 한 달 뒤에 1882년 6월 6일에 영국과 수교를 맺는 거예요. 야, 미국이 했으니까 우리 영국도 이제 하자. 그런 그죠? 모양새로.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모르고 트집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수교를 영국과 미국이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종이 제대로만 정치를 잘해서 영국과 미국과의 동맹을 잘 같이 견고히 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쪽으로 갔었으면 여러분들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정말 그 러일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일러 전쟁이 됐을 거예요. 조일러 전쟁. 우리도 같이 이 영국과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정책은 남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건데 너무 머니까 동선이 누구를 움직여서 막는 정책이었어요? 일본이었죠. 그래서 해상으로 침투해 내려오는 러시아는 일본이 너희들이 막아줘.
육로로 침투하는 러시아는 누가 막아달라는 거죠? 조선 너희들이 막아달라는 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고종이 줄을 잘 섰으면은 조일러 전쟁 만약에 벌어졌을 때 그 우리가 전리품으로 만주 벌판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만주 땅을 우리가 차지했었으면 일본은 사할린.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도 겪지 않았고 일본과 똑같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버튼이 문제.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간파철은요 미국과 영국이 우리나라를 야 이네들 봐라 같이 못 가겠네 적성 국가로 우리를 규정하고 등을 돌리게 된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아간파철은 제가 지금 보면 제가 네. 며칠 전에 이완영 총전을 읽었는데요. 예. 이완영 총전 읽었는데 고종이 그런 인물이 안 됩니다. 고종이. 예. 제가 정말입니다. 돼요. 예. 고종이 그런 인물이 안 돼요. 고종을 영감은 꼭 누구랑 닮았습니다. 문재인이부터 문재인 정권의 닮은 꼴입니다. 예. 완전 복잡해. 예. 한미동맹 완전히 뭐 다 깨뜨리고 어디로 줄을 서 있죠? 중국과 북한의 줄을 서는 외교 패착입니다. 위치는 예. 고종의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내려와야 되는지 문제돼요. 자, 그 얘기를 한 5분 정도 쉬고 우리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